기생이 며느리의 손목을 붙잡고 숨이 닿을 듯 가까이에서 속삭였던 것입니다. 이 집 병이 아닙니다. 그 순간 약초를 보던 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지요. 산에서 캐온 약초로 수많은 사람의 숨을 붙들던 딸이 어찌하여 제 아버지의 기침 하나 먹게 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날 밤 이라는 알게 됩니다. 이 집은 병을 고치는 집이 아니라 병을 만드는 집안이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자월야담입니다.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에 일화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나이 20을 갓 넘긴 이 낭자는 얼굴이 곱기로 이웃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하였으나 정작 일화를 빛나게 한 것은 그 얼굴이 아니라 두 손이었지요. 일화는 이른 새벽이면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 산비탈로 올랐습니다. 안개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산길을 맨발로 걸으며 풀잎에 맺힌 이슬 냄새만으로 약초의 자리를 짚어내었지요. 남들이 눈으로 찾을 때 일화는 코끝으로 먼저 알아차렸으니 약초가 일화를 부르는 것인지 일화가 약초를 찾아가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손에 쥐어 올린 뿌리 하나가 사람 하나의 목숨을 살리는 귀한 것이었지요. 일화가 산에서 내려오면 치맛자락에 흙이 묻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끼어 있었으나 그 손이 약을 빻기 시작하면 누구보다 정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침 그 즈음 마을 어귀에 사는 박영감이 기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가래가 끊이지 않아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의원을 부를 돈도 없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였지요. 소문을 들은 일화가 약초 보따리를 들고 박영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일화는 캐어온 도라지 뿌리에 감초를 더하여 정성껏 달였습니다. 탕이 끓는 동안 박영감의 등을 쓸어주며 조근조근 말하였지요. 영감님, 이 탕을 사흘만 드셔보십시오. 기침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박영감이 반신반의하며 탕을 받아 마셨는데 과연 그날 밤부터 숨결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기침이 뚝 멎었고 닷새째 되는 날에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지요. 박영감이 일화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내 덕에 또 해를 넘기게 되었구나. 소문이란 것이 바람보다 빠른 법이었습니다. 김약방댁 일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더라. 얼굴은 꽃이요. 손은 의원이라 장터마다 일화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이웃 고을에서까지 약을 지어달라 찾아오는 이가 생겨났지요. 일화는 돈이 없는 이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멀리서 온 이에게는 약초 캐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할수록 일화는 오히려 머쓱해하며 손사래를 쳤지요. 약초가 살린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소문에는 반드시 탐하는 눈이 따라붙는 법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약초를 펼쳐놓고 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 틈 사이로 험상궂은 눈매의 사내 하나가 일화를 빤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군간 집안에서 부리는 하인이었습니다. 그 하인은 한참을 서서 일화의 얼굴과 손놀림을 눈에 새기더니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때 이미 사냥꾼의 눈이 꽃에 닿은 것이었지요. 일화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장터 구석에서 두부를 팔던 늙은 안악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은 좋은 눈이 아닌데 즉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면 나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벌도 오고 때로는 꽃을 꺾으러 오는 손도 있는 법이었지요. 며칠 뒤 그 고을 군관의 아들로 이름난 춘풍이라는 자가 일화의 내력을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춘풍은 군간 집안의 외아들로
얼굴은 번듯하고 체구는 당당하였지요. 겉만 보면 어느 집안 규수라도 마음이 흔들릴 만한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지요. 술판과 노름판을 제집 드나들듯 하였고 하인을 짐승 부리듯 하여 마을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돌리는 망난이었습니다. 기생집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예사였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하인에게는 주먹이 먼저 나갔지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으나 감히 면전에서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간의 아들이라는 이름 석자가 그 모든 행실에 지붕을 씌워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춘풍이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일화의 집이 넉넉지 못하고 아버지가 홀로 딸을 키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일화가 어릴 적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김약방이 약초 캐는 일로 근근히 살림을 이어온 것이었지요. 춘풍은 일부러 산길을 돌아 일화가 약초를 캐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말을 세우고 일화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이 사뭇 이상하였지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가 들판에 토끼를 재는 것 같은 차갑고 느릿한 눈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으나 그것은 호감이 아니라 사냥감을 발견한 자의 만족이었지요. 일화는 고개를 들어 말 위의 사내와 눈이 마주쳤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약초 캐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세상 물정에 아직 어두운 낭자라 그 눈빛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일화의 아버지 김약방은 달랐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딸의 얼굴을 쏘아보는 저 눈이 보통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비의 눈은 속일 수 없는 법이어서 김약방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군간 집안에서 정식으로 혼인을 청해왔습니다. 중매쟁이가 찾아와 혀에 꿀을 바른 듯 좋은 말만 늘어놓았지요. 군간댁 도련님이 따님의 현숙함에 반하셨다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혼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은 공손하였으나 그 뒤에 깔린 기세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권세 높은 군간 집안에서 내민 손을 물리친다는 것은 곧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었지요. 작은 약방 하나로 살아가는 집안이 군간의 노여움을 산다면 장터에서 약초 한 뿌리도 팔 수 없게 될 터였습니다. 그날 밤 김약방은 부엌 한켠 약절구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절구 속에 남은 약초 찌꺼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바닥으로 절구를 한번 툭 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 혼인은 바람이 아니다 물결이다. 바람이라면 몸을 낮추어 피할 수 있으나 물결은 한번 밀려오면 온 것을 삼키고 마는 법이었습니다. 김약방은 밤새 뒤척이다 끝내 혼인을 허락하고 말았지요. 딸에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밥상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화야, 군간댁에서 혼인을 청해왔다. 일화는 숟가락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기색이 역력하였지요. 일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한 것이라면 그 안에 얼마나 무거운 사정이 있는지 묻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부터 집안에 처음으로 무거운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혼인날이 다가왔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날 붉은 가마가 일화를 태우고 군간 집안으로 들어섰지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으나 가마 안일화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먹구름이 서려 있었습니다. 군간 집안의 대문은 높고 넓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것 하나 없는 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일화가 가마에서 내려 첫 발을 디디는 순간 발바닥에 닿는 돌바닥이 묘하게 차가웠지요.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첫날 밤 안채의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춘풍이 웃으며 일화의 손을 잡았지요. 그런데 그 손길이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살결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쥐듯 움켜잡는 힘이었지요. 일화가 살짝 놀라 손을 빼려 하자 춘풍이 오히려 더 세게 쥐며 나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그대는 내 사람이요. 그 한마디 속에 정이라고는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소유의 기운, 사냥감을 움켜쥔 소나기의 힘만이 가득하였지요. 일화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어버렸으나 첫날 밤에 긴장 탓이려니 하고 스스로를 달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일화의 짐작은 빗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루 끝에 앉아 신을 정리하던 일화의 모습을 보고 춘풍이 입을 열었지요. 걸음이 가볍구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고치라는 명령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옷차림, 말투, 숨쉬는 방식까지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치마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갈아입으라 명하였고 말소리가 크다며 호통을 쳤지요. 아내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하인에게 분부를 내리는 투였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될 것 아니오. 쓸데없이 생각이 많구려. 일화가 조심스레 한마디 하려 하면 춘풍의 눈꼬리가 올라갔고 방안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곤 하였습니다. 일화는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지요. 집안의 공기가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춘풍이 바깥에서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였지요. 그 뒤를 따라 낯선 여인 하나가 조용히 들어왔으니 그가 바로 자월이었습니다. 자월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으나 발걸음에 소리가 없었고 허리가 흔들림 없이 곧았지요. 기생이라 하였으나 기생답지 않은 기운이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눈빛만큼은 바닥을 향하지 않았지요. 춘풍이 술상을 차려놓고 자월에게 잔을 들라 명하였습니다. 자월이 고분고분 술을 따르자 춘풍은 한 잔을 비우고는 갑자기 발로 술상을 밀어 뒤엎었지요. 사기 그릇이 바닥에 부서지며 날카로운 소리가 안채까지 울렸습니다. 술맛이 이게 뭐냐? 하인 하나가 깨진 그릇을 줍다가 손을 베었으나 춘풍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자월은 한마디 불평 없이 새 술병을 가져와 다시 잔을 채웠습니다. 그 고요한 복종이 오히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아버지, 그러니까 군관 어른이 사랑채에서 걸어 나와 허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사내가 기운이 세야 집안이 바로 서는 법이지. 젊은 것이 혈기가 넘치니 좋구나. 세상에 아들이 술상을 뒤엎고 사람을 짐승 부리듯 하는데 칭찬을 하다니요. 이런 집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집에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힘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일화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지요. 춘풍이 자월을 안채 가까이에 두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았지요. 일화가 입을 열려 하자 춘풍이 차갑게 쏘아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시오. 그 말 한마디에 일화의 입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월은 고개를 숙인 채 안채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일화는 홀로 빈 방에 앉아 촛불만 바라보았지요. 바람이 불어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 위의 그림자도 함께 출렁거렸습니다. 그날 밤 바람도 없는 집안에 숨이 막히는 기운이 돌았습니다. 일화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지요. 사람의 집이 아니라 사냥터로 바뀌는 문이 닫힌 것이었습니다. 일화의 눈은 아직 순하였으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균열 하나가 생겼으니 그것이 훗날 칼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지요. 일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견디었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밥상을 차렸고 밤이면 안채 구석구석 등잔불을 밝히며 집안 살림을 거두었지요. 시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탓에 안살림은 온전히 일화의 몫이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국그릇 옆에 손을 오래 두고 있다가야 물러서곤 하였는데 그 손끝이 떨린 것은 뜨거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서서히 숨을 조여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입술을 깨물어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으나 마음 한켠에는 날마다 멍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월이 술상을 들다가 잠시 손을 헛디뎠는데 일화가 반사적으로 손목을 잡아주었지요. 그런데 손을 잡는 순간 일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바닥 가득 단단한 굳은 살이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었지요. 일화가 자월의 손을 뒤집어 보니 손등에는 오래전에 아문 베인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두 번 다친 손이 아니었지요. 오랜 세월 날카로운 것을 쥐고 휘둘렀던 손이었습니다. 비파를 타거나 부채를 들던 손이 아니라 칼자루를 쥐던 손이었지요. 일화가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손의 주인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것일까? 기생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화는 겉으로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지요. 아직 이 집에서 입을 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자월의 손등에 약을 발라주며 조용히 물러났을 뿐이었지요. 자월이 고개를 살짝 들어 일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고마움이라기보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눈이었지요. 내 비밀을 알아차린 것인가 아닌가를 재는 듯 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기운이 흘렀으나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 즈음부터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친정 아버지 김약방이 기침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가벼운 마른 기침이어서 가을바람 탓이려니 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기침이 거칠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슴을 쥐어뜯는 기침이 이어졌고 열이 오르내리며 몸이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지요. 일화는 틈을 내어 친정으로 달려가 약초를 다려 아버지께 올렸습니다. 늘 신통한 효험을 보이던 약이었지요. 도라지에 감초를 더하고 길경을 섞어 정성껏 끓인 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지요. 아버지가 탕을 마시고 나서도 기침이 가라앉기는커녕 밤이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일화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분명 약초의 종류도 배합도 틀리지 않았는데 왜 낫지를 않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약을 다루어 온 20해 동안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손이 처음으로 멈칫하였지요. 더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가 누우면 기침이 한층 거세지고 마루에 나와 바깥바람을 쐬면 조금 잠잠해진다는 점이었지요. 병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 안 공기에 있는 듯 하였습니다. 일화는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으나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나날이 깊어만 갔습니다. 일화가 약초를 바꿔가며 탕을 다려보았으나 어떤 처방도 듣지 않았지요. 20해를 약초와 함께한 손이 이토록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일화는 날마다 틈을 내어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의 방 앞에 하인이 서 있었지요. 처음에는 집안일로 지나가는 하인이려니 하였으나 일화가 방문에 손을 대려 하자 하인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리께서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딸이 아비 병간호를 하겠다는 것을 막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화가 따졌으나
하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춘풍의 명이 떨어진 이상 문 앞의 바위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라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지요. 병이 옮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요. 나중에 춘풍이 느릿하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걱정하는 투가 아니라 선을 긋는 투였지요. 그날 밤부터 이라는 아버지의 방 앞까지 가지 못하고 마당 건너편 툇마루에 앉아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침이 한 번 터질 때마다 숨을 들이쉬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는 소리가 났고 잠깐 멎는가 싶으면 다시 더 거세게 몰아쳤지요. 숨이 가빠지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가느다랗게 새어나왔습니다. 남을 살리던 손이 제 아비 하나를 살리지 못하게 되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노릇이겠습니까? 이라는 몰래 약초를 빻아 해열약을 만들었으나 전할 길이 없었지요. 손에 쥔 약이 아무 쓸모없는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인의 감시는 낮이건 밤이건 느슨해지지 않았지요. 이라가 마당을 지나면 하인이 뒤를 밟았고 뒷문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하인이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이라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툇마루에 나와 앉았는데 아버지의 방 쪽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이상한 냄새가 바람결에 실려왔지요.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꽃향도 아니고 나무향도 아닌 낯선 냄새였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순간 머리가 살짝 어지러웠지요. 이라는 그 냄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다루어 온 코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냄새였지요. 익숙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어긋나 있는 마치 약초 향 속에 다른 무언가가 섞인 듯한 냄새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누군가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기척이었지요. 이 집은 사람보다 먼저 발걸음을 감시하는 집이었습니다. 이라는 툇마루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멀어지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하였지요. 가슴에 대못이 하나씩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일화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지요. 산비탈에서 약초 뿌리를 캘 때처럼 흙 속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기어이 파내고야 마는 그 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온 집안이 잠든 듯 고요하였습니다. 바람이 먹고 벌레 소리마저 사라진 시각이었지요. 이라는 잠이 오지 않아 안채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는데 어디선가 낮고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안채 뒤편 자월이 머무는 작은 방 쪽이었지요. 이라는 발소리를 죽이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등잔불이 닿지 않는 그림자만 골라 밟으며 방 앞에 다다랐지요. 창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이라가 창호 틈에 눈을 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월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춘풍이 서서 자월의 턱을 한 손으로 쥐어 올리고 있었지요. 고개가 젖혀진 자월의 목줄기가 등잔불에 비쳐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눈을 왜 피하느냐? 춘풍이 낮게 웃으며 내뱉었습니다. 그 웃음이 웃음인데도 듣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자월이 아무 말 없이 눈을 내리깔자 춘풍이 손을 놓더니 발로 자월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몸이 바닥에 굴러 부딪혔으나 자월의 입에서는 비명 한마디 새어나오지 않았지요. 내가 살려둔 목숨이다. 내 뜻대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춘풍의 목소리가 한 단 높아졌습니다. 자월의 입술이 터져 핏방울이 번졌으나 자월은 신음조차 삼키며 두 눈을 감지 않았지요. 바닥을 향하지 않고 정면을 똑바로 보고 있는 그 눈은 꺾이지 않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라는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여 방문 쪽으로 손을 뻗으려는데
뒤에서 거친 손이 일화의 어깨를 움켜잡았지요. 돌아보니 춘풍이 부리는 덩치 큰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일화의 길을 막았지요. 그 기척을 느꼈는지 춘풍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일화와 눈이 마주치자 춘풍은 놀라기는커녕 느릿하게 입꼬리를 올렸지요.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이 집에서 오래 사는 법이요. 일화가 주먹을 떨며 한 발 앞으로 나서자 춘풍이 웃음을 거두고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기울이며 낮게 덧붙였지요. 그대 아비숨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잊었소? 그 한마디가 칼끝처럼 일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화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춘풍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방 안에서 자월이 바닥에 엎드린 채 입술에 피를 소매로 닦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세상의 짐승도 배가 부르면 물어뜯는 것을 멈추거늘 이자는 배가 불러도 멈추지 않았으니 사람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었지요. 춘풍은 자월의 머리채를 잡고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으니 그 웃음이야말로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일화는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으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지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였습니다. 이를 악물어도 풀리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일화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세워졌지요. 더는 참는 눈이 아니라 선이 끊어진 눈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해가 지고 부엌에 불을 끄려던 참이었습니다. 자월이 뒷문 쪽에서 일화를 조용히 불러 세웠지요. 사람의 귀가 닿지 않는 곳까지. 일화를 데리고 간 자월이 소매로 일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면서도 놓지 않는 힘이었지요. 마님, 이 집의 병은 병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낮게 떨어졌으나 돌처럼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일화는 숨을 멈추고 자월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자월의 눈빛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지요. 일화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께 올리던 탕약이 떠올랐습니다. 곧장 부엌 선반으로 가서 탕약 뚜껑을 열고 코를 가까이 대었지요. 익숙한 약초 향이 코끝을 스쳤으나 그 안에 미묘하게 다른 무엇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린 듯 하면서도 쓴 약초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이질적인 냄새였지요. 일화는 탕약 옆에 놓인 말린 약초 꾸러미를 집어 손가락으로 비벼보았습니다. 겉모양은 평소 쓰던 것과 비슷하였으나 말린 결이 달랐고 부러뜨렸을 때 섬유가 끊어지는 감촉이 어긋나 있었지요. 일화의 손끝은 수백 번 약초를 만져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었지요. 이건 내가 캐온 약초가 아니다. 일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누군가 약초를 바꿔치기 한 것이었지요. 겉은 같으나 속이 다른 풀이 아버지의 탕약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낮 약초를 보관하는 창고 앞을 지나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약초 꾸러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색이 미묘하게 탁하고 줄기가 굳은 방식이 달랐지요. 눈이 아니라 경험이 먼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닫히며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돌아보니 춘풍이 서 있었지요. 무얼 찾느냐는 말 대신 눈빛이 먼저 닿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이미 잡아둔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짐승의 눈이었지요. 일화는 고개를 숙이며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하고 물러났으나 가슴이 방망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초 창고의 열쇠를 춘풍이 직접 쥐고 있다는 것을
하인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지요. 안주인이 아닌 바깥 주인이 약초 창고 열쇠를 차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또다시 그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은은하게 번지는 연기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 향을 맡는 순간 머리가 무거워지고 숨이 눌렸습니다. 이라는 벌떡 일어나 창호를 열고 바깥바람을 들이쉬자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지요. 이 향, 몸을 누르는 향이다. 일화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 들어갔습니다. 약초가 바뀌었고 향이 더해졌으며 아버지의 병이 깊어진 것이었지요. 이 셋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줄에 깨어져 있다는 것을 일화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인들이 까닭없이 안채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도 눈에 들어왔지요. 사람이 아니라 동선을 막는 장치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병을 숨기는 집이 아니라 병을 관리하는 집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화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눈이 아니라 찾고 밝혀내려는 눈이 되었지요. 그 조용한 눈빛 하나가 이 집안을 뒤집을 불씨가 된 것이었습니다. 일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약초와 향, 그리고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았지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확신이 필요하였지요. 다음 날 일화는 다시 아버지의 방 앞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인이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지요. 나리께서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문보다 더 단단한 벽이 되었습니다. 일화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지요. 여기서 다투어 봐야 아버지께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기침이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한 번 터지면 숨을 들이쉬지 못하고 잠깐 멎는가 싶으면 더 거세게 몰아쳤지요. 아비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을 문 밖에서 듣고만 있어야 하는 딸의 심정이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일화는 집으로 돌아와 부엌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약초 꾸러미를 다시 펼쳤지요. 인맥을 하나하나 살피고 손가락으로 줄기를 꺾어 단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 캐던 약초와 섬유의 결이 확연히 달랐지요. 겉은 같으나 속이 다른 풀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캔 것이 아니다. 일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지요. 다시 향로를 찾아 방 구석을 뒤졌습니다. 며칠 전에 치워놓았던 자리에 새 향 덩어리가 놓여 있었지요. 누군가 일화가 없는 사이에 다시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일화가 향 덩어리를 손에 쥐고 코에 가까이 대는 순간 머리가 아찔해지며 눈앞이 흐려졌지요. 이 향은 맡으면 맡을수록 정신이 흐려지고 기운이 빠지는 것이다. 약초가 바뀌었고 향이 더해졌으며 그 둘이 합쳐져 아버지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씩 떼어놓으면 알아차리기 어려우나 모두 이어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되었지요. 병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화는 약절구를 끌어안고 부엌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이 약절구 위로 떨어졌지요. 약을 만들던 그릇 위에 눈물이 고이는 모양이 참으로 처량하였습니다. 울음이 터지지 않고 가슴 안에서만 부서지는 소리 없는 통곡이었지요. 그러나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눈물이 멎었을 때 일화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지요. 슬픔이 거치고 그 자리에 차가운 확신이 들어앉았습니다. 일화가 이를 악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약절구를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지요. 떨림이 멈추었습니다. 약이 아니다. 나직한 목소리였으나 어두운 부엌 안에서 칼날처럼 번쩍였지요. 독이다.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떨어졌을 때 이라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라는 독이라는 확신을 얻은 뒤 곧바로 움직이려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한시가 급하였지요. 그러나 이 집은 마음 먹는다고 몸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라는 평소보다 일찍 밥상을 차려 올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하였지요. 친정으로 가서 아버지의 탕약을 직접 살펴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뒷문을 열자마자 하인 하나가 담장에 기대어 서 있었지요. 이라와 눈이 마주치자 하인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나리께서 마님은 오늘 외출을 삼가시라 하셨습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장마가 올 기미가 있어 길이 위험하다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요. 장마 운우는 핑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라는 이를 악물었으나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로 감시가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이라가 안채에서 부엌으로 가면 하인이 마당에 서 있었고 뒷문으로 나가면 또 다른 하인이 길목을 막고 있었지요. 심지어 우물가에 가는 것조차 혼자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한 올 한 올 조여오는 것이었지요. 이라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장터에 가는 하인 편에 친정으로 약초를 보내달라는 정가를 부탁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하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른 하인에게 물어보니 그 하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갈이 먹혔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사라졌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일화의 말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줄이 끊어진 연처럼 일화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일화는 몰래 담장을 넘으려 하였습니다.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담장 모서리에 손을 짚었지요. 그런데 담장 위에 올라서는 순간 저쪽 어둠 속에서 불빛이 번쩍하며 인기척이 났습니다. 일화는 황급히 몸을 낮추어 내려왔지요. 심장이 입까지 뛰어올랐으나 발각되지는 않은 듯 하였습니다. 일화는 제 방으로 돌아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하였으나 가슴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요. 혼자 힘으로는 이 그물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 아래 틈으로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왔지요. 일화가 떨리는 손으로 주워 펼치니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3경 부엌 뒤. 우물가 글씨가 가늘고 또렷하였으나 누구의 손인지 적혀 있지 않았지요. 일화는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등잔불에 태워 없앴습니다. 3경이 되자 일화는 발소리를 죽이고 부엌 뒤 우물가로 향하였지요. 달빛이 우물 돌 위에 희끄무레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옆에 자월이 서 있었습니다. 자월의 눈빛이 낮과는 전혀 달랐지요.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면을 똑바로 보는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자월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저를 쓰십시오. 이라는 자월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자월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직전에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저를 돕겠다는 것입니까? 일화가 물었지요. 자월은 대답 대신 제 손바닥을 펼쳐 일화 앞에 내밀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겹겹이 쌓인 베인 자국이 있었지요. 일화가 며칠 전에 보았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제 대답입니다. 자월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으나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자월의 본래 집안은 이웃 고을의 작은 약재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재를 다루었고
자월은 어려서부터 칼로 약재를 써는 일을 거들었지요. 손바닥에 굳은 살은 그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가게였으나 아버지의 솜씨가 좋아 단골이 많았고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군간 집안에서 혼인을 맺자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자월의 언니가 시집을 갔지요. 처음에는 좋은 혼처를 만났다며 온 집안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뒤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쓰러졌지요.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열이 오르내리며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의원을 불러 약을 써보았으나 차도가 없었지요. 그 사이에 약재상의 외상값이 쌓이기 시작하였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니 가게가 무너졌고 가게가 무너지니 빚이 쌓였습니다. 자월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지요. 그 빚을 갚는 조건으로 약재상의 모든 것이 군간 집안으로 넘어갔습니다. 땅도 가게도 그리고 저까지 일화의 손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제 아버지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과 자월의 사연이 판에 박은 듯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혼인으로 엮고 병으로 눕히고 재산을 빼앗는 수법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까? 일화가 낮게 물었지요. 자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구로 죽이고 내력을 빼앗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우물가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지요.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으나 어느 쪽 얼굴에서도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시간은 이미 지난 것이었지요. 언니는 어찌 되었습니까? 소식을 모릅니다. 혼인 뒤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자월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곧 다시 굳어졌지요. 저는 이 집에 끌려와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온 딸입니다. 이라는 그제야 자월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였습니다. 약재를 써는 칼을 잡던 손이 복수의 칼을 기다리는 손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피해자와 기생이 아니라 같은 원수를 가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선 순간이었지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있습니다. 자월이 대답하였지요. 이 집 서재에 그날 밤 삼경이 넘어온 집안에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월이 앞서고 일화가 뒤를 따랐지요. 자월의 걸음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마루 위를 걸어도 나무가 삐걱거리지 않았고 숨조차 고르게 눌러 담고 있었지요. 기생의 걸음이 아니라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일화도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자월의 뒤를 따라 그림자만 골라 밟았지요. 안채를 지나 사랑채 쪽으로 향하는 길목에 하인 하나가 기둥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자월이 손짓 하나로 일화를 멈추게 하고 벽을 타듯 몸을 낮추어 하인의 뒤를 돌아갔지요. 일화도 숨을 죽이고 따라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으나 발끝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서재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자월이 창호 틈을 손끝으로 밀어 열고 몸을 기울여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움직임이 칼날처럼 정확하였습니다. 일화도 뒤따라 들어갔으나 숨이 가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눌렀지요. 서재 안은 캄캄하였습니다. 달빛이 창호를 통해 가늘게 들어왔으나 방안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지요. 자월은 눈이 아닌 손끝으로 더듬어 서랍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이 서재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오랜 세월 이 집에 갇혀 있는 동안 눈과 귀로 집안 구석구석을 외워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랍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장부 한 권과 종이에 싼 약초 꾸러미가 나왔지요. 자월이 약초 꾸러미를 풀어 일화 앞에 내밀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약초의 겉모양은 일화가 늘 캐던 것과 똑같았지요. 그러나 줄기를 꺾자 속살이 검붉었습니다. 겉은 같대. 속이 다른 독초였지요. 일화가 코에 대자마자 아버지의 방에서 맡았던 그 이질적인 냄새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장부를 펼쳤습니다. 여러 집안의 이름이 줄지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혼인, 병, 정리라는 글자가 나란히 쓰여 있었지요. 한 집안이 아니라 여러 집안이 같은 방식으로 당하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죽음의 순서처럼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그 목록 끝자락에 일화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일화의 손이 장부 위에서 굳어졌지요. 눈앞이 흐려지려 하였으나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숨이 동시에 멎었지요. 발소리가 서재 문 앞에서 멈추었고 문고리에 손이 닿는 기척이 났습니다. 자월이 기둥 뒤에 몸을 납작하게 붙였고 일화는 장부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으나 입술을 깨물어 소리를 삼켰습니다. 한숨, 두숨, 세숨이 지나도록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낮은 숨소리가 한 번 스치더니 발걸음이 다시 멀어졌지요. 자월이 손짓 하나로 신호를 주었고 두 사람은 다시 그림자처럼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마루 위로 돌아왔을 때 자월의 숨이 처음으로 조금 흐트러졌지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하였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었지요. 이 집은 사람을 죽이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죽게 만드는 집이었지요. 일화의 방으로 돌아온 자월이 문을 닫자마자 손바닥으로 등잔불을 가려 빛을 낮추었습니다. 방 안이 절반은 어둠에 잠기고 절반은 숨은 듯 드러났지요.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만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자월이 장부를 펼쳐 마루 위에 내려놓았고 독초 꾸러미를 그 옆에 가지런히 놓았지요. 증거가 아니라 칼을 꺼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일화가 독초를 손으로 부수어 냄새를 가늠하고 혀끝에 살짝 대어 보았지요. 혀가 닿자마자 알싸하게 저리는 기운이 퍼졌고 곧이어 입안이 텁텁하게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독은 한 번에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오래 쌓이면 폐를 막고 숨기를 좁혀 결국 숨을 끊는 것이지요. 일화의 목소리가 낮고 침착하였습니다. 약초를 다루어온 20회의 경험이 그 한마디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래서 들키지 않습니다. 병으로 보이니까요. 자월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 집이 왜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지요. 서서히 죽이니 독인 줄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일화가 장부를 다시 펼쳐 이름들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멈추는 자리가 여러 군데 있었지요. 이 사람들 모두 혼인으로 이 집안에 엮인 집안입니다. 혼인으로 드리고 병으로 눕히고 죽으면 재산과 내력을 가져갑니다. 자월의 말에 일화의 손이 장부 위에서 굳어졌지요.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집안을 무너뜨리고 또 다음 집안을 노리는 사냥꾼의 덕 같은 것이었지요. 일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 말이 이 방 안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지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절망이 아닌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역할을 나누었지요. 일화는 해독약을 만들어 아버지를 살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독초를 손에 넣었으니 어떤 독인지 알 수 있었고 독의 정체를 알면 풀 수도 있는 법이었지요. 일화는 칡뿌리와 감초를 밑에 깔고
진피와 길경을 더하여 폐에 쌓인 도끼를 밀어낼 처방을 짰습니다. 약절구를 돌리는 일화의 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지요. 자월은 밖에서 움직이며 춘풍의 감시망을 뚫을 길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낮 동안 집안일을 하는 척하며 하인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지요. 누가 몇 시에 어디를 지나고 어느 시각에 담장 쪽 감시가 비는지를 외웠습니다. 해시초에 뒷담장 쪽 하인이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방각 남집 빈틈이 생기지요. 자월의 정보는 빈틈없이 정확하였습니다. 일화는 해동약을 완성하고 장부를 베껴 쓴 사본. 한부를 기름종이에 싸서 부엌 아궁이 밑재 속에 감추었지요. 관아에 보낼 증거였습니다. 독초 역시 작은 보자기에 싸서 따로 숨겨두었습니다. 자월이 마지막으로 물었지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일화가 약절구 위에 손을 얹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저 방 안에서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이제 칼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이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간을 쫓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자월의 말대로 해시초가 되자 뒷담장 쪽 하인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일화는 그 방각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품에 해독약을 감추고 뒷담장을 돌아 친정으로 향하였습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지요.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하인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 신경이 등 뒤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친정 마당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전보다 한층 더 거칠어진 소리였지요. 일화는 이를 악물고 방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이 시각에는 방 앞에 하인이 없었지요. 춘풍의 감시가 군관 집안 안쪽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친정 쪽은 상대적으로 느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일화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무거운 향 냄새가 몰려왔지요. 역시나 방 안에서 향이 피워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작은 향로에서 연기가 가늘게 올라오고 있었지요. 일화는 먼저 향로를 집어 밖으로 내놓고 창호를 활짝 열었습니다. 바깥바람이 들어와 탁한 공기를 밀어내자 방 안이 비로소 숨을 쉬는 느낌이었지요. 아버지 김약방은 뼈만 남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독에 시달린 몸은 겨울 끝자락의 마른 나뭇가지처럼 여위어 있었지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였으나 누군가 곁에 온 기척을 느꼈는지 손가락이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딸이 왔습니다. 일화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었지요. 품에서 해독약을 꺼내 아버지의 입술에 한 방울씩 흘려 넣었습니다. 급히 들이부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었지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며 일화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것입니다.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김약방에 감긴 눈꺼풀이 미약하게 떨렸지요. 대답은 하지 못하였으나 딸의 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 떨림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일화는 방 안의 향 찌꺼기와 바꿔치기 된 약초를 모두 걷어 보자기에 쌌습니다. 증거가 하나라도 더 필요하였지요. 그리고 창호는 열어둔 채 방을 나섰습니다. 맑은 바람이 계속 들어와야 아버지의 숨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터였지요. 돌아오는 길 뒷담장을 넘으려는데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일화는 담장 그늘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지요. 하인이 지나갔습니다. 일화가 나간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하였지요. 일화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자월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일화의 얼굴을 보더니 자월이 물었습니다. 전하셨습니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독이 오래 쌓인 것이니 해독약도 여러 번 드려야 합니다. 자월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빈틈은 제가 계속 만들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짧았으나 그 안에 담긴 뜻은 무거웠지요.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시간이 될 터였습니다. 해독약을 전한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자월이 만들어주는 빈틈을 이용하여 일화는 두 번 더 친정에 다녀올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기침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으나 숨소리가 이전보다 고르게 돌아오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가슴이 놓이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안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춘풍이 두 사람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춘풍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화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쳐다보다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지요. 요즘 부인의 낯빛이 달라진 것 같구려. 무슨 생각을 그리 많이 하시오. 일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얼굴에 티를 내지 않았지요.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 병환이 걱정되어 잠을 못 이루니 낯빛이 좋지 않은 탓이겠지요. 춘풍이 한동안 일화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더니 코웃음을 치며 다시 젓가락을 들었지요. 넘어간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춘풍의 의심은 한번 싹이 트면 저절로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과연 그 뒤부터 하인들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일화가 부엌에 가면 하인이 슬쩍 뒤를 밟았고 자월이 안채 밖으로 나가면 누군가 멀찌감치서 따라붙었지요. 감시의 그물이 한 겹 더 씌워진 것이었습니다. 더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춘풍이 자월을 따로 불러 앉힌 것이었지요. 요즘 안채 쪽이 부산스럽구나. 홍 마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자월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심부름 외에는 말씀을 나눈 적이 없사옵니다. 춘풍이 자월의 턱을 들어 올려 눈을 마주 보았지요. 자월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춘풍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집에서 맞고 견디며 익힌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순간에 눈빛을 흔들지 않는 법이었지요. 그래야 할 것이다. 춘풍이 턱에서 손을 떼며 돌아섰습니다. 자월은 방을 나서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으나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지요. 그날 밤 자월이 일화를 찾아와 상황을 전하였습니다. 의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끌면 위험합니다. 일화도 같은 생각이었지요. 해독약은 3번 전하였고 아버지의 숨이 완전히 끊어질 위기는 넘겼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할 때였지요. 내일 장이 섭니다. 일화가 말하였지요. 장이 서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이웃 고을에서 온 상인들과 나그네들로 장터가 북적였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실이 더 크게 울리는 법이었지요. 장날에 끝냅니다. 일화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월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오늘 밤 관아에 서신을 넣겠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정해진 뒤에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법이었지요. 자월은 소리 없이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일화는 아궁이 밑 재 속에서 기름종이에 싼 장부 사본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지요. 일화는 등잔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웠으나 두려움보다 큰 것이 가슴 속에 있었지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 자월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시 초의 빈틈을 이용하여 관아 앞 담장 아래에 서신 한 통을 놓아두었지요.
장부 사본과 독초 일부를 함께 싸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서신에는 군간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지요. 장이 서는 날이 밝았습니다. 장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떡장수, 포목장수, 약재장수들이 좌판을 펼쳤고 이웃 고을에서 온 나그네들이 길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북적이는 소리가 하늘까지 닿을 듯하였지요. 일하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 올리고 안채를 정리한 뒤 장터에 나가겠다고 하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부엌에 쓸 소금이 떨어졌다는 핑계였지요. 하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날에 안주인이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일하는 치마 속에 독초 꾸러미를 감추고 장터로 향하였습니다.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요. 너무 서두르면 의심을 사고 너무 느리면 때를 놓칠 터였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쿵쿵 울렸으나 얼굴에는 장보러 나온 안주인의 평범한 표정을 유지하였지요. 장터 한복판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습니다. 춘풍도 장터 한쪽에서 술을 마시며 지인들과 어울리고 있었지요. 일하는 춘풍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일하가 장터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독초 꾸러미와 탕약 사발을 가지런히 내려놓았지요. 주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제 아버지께서 드신 탕약입니다. 일하의 목소리가 장터의 소란을 뚫고 울렸지요.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탕약에 섞인 약초입니다. 일하가 독초의 줄기를 꺾어 검붉은 속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요. 겉은 도라지와 같으나 속이 다릅니다.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장터가 조용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일하 쪽을 바라보았지요. 약초를 아는 노인 몇이 고개를 내밀어 살피더니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독입니다. 그 한마디가 장터 한복판에 떨어지는 순간 술잔을 들고 있던 춘풍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춘풍이 고개를 돌려 일하를 바라보았지요.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는 듯 하더니 일하의 눈빛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춘풍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지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평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림이 묻어 있었지요. 바로 그때 사람들 뒤쪽에서 자월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품에서 장부를 꺼내 높이 펼쳐 들었지요. 이것은 군간 집안 서재에서 나온 장부입니다. 자월의 목소리가 낮았으나 장터 구석구석까지 닿았습니다. 여기 적힌 집안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당하였습니다. 혼인으로 엮고 도구로 병을 만들고 재산을 빼앗았지요. 이름이 하나씩 읽힐 때마다 장터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는 몇 해 전 까닭 모를 병으로 주인을 잃은 집안도 있었지요.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춘풍에게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춘풍에게 쏟아졌습니다. 장터의 소란이 멎고 바람소리마저 숨을 죽이는 듯 하였지요. 춘풍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일하를 향해 한 발 다가서며 소리쳤지요. 거짓이다. 모두 꾸며낸 것이다. 인연이 미쳐서 남편을 모함하는 것이야. 그러나 그 고함이 힘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독초와 장부가 이미 사람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약초를 아는 노인이 독초를 집어들고 코에 대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초호의 변종이다. 조금씩 오래 먹이면 기침이 끊이지 않고 폐가 말라가지. 겉은 도라지와 같으니 눈으로는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야.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지요. 그러고 보니
이웃 고을 약재상도 혼인 뒤에 갑자기 쓰러졌잖아. 그 집도 재산이 군간댁으로 넘어갔다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인가 목소리가 하나둘 늘어나더니 장터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하였지요. 춘풍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키던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춘풍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지요. 헛소리를 듣고 동요하지 마라. 내가 이 고을 군간의 아들이다. 춘풍이 다시 소리쳤으나 그 말이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관아의 아전들과 군관들이 들이닥쳤지요. 자월이 새벽에 보낸 서신과 증거를 받은 관아에서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포졸 넷이 앞뒤로 장터를 막아섰고 아전이 장부와 독초를 확인하기 시작하였지요. 아전이 장부를 펼쳐 이름들을 대조하였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온 상인 중에 장부에 적힌 집안의 친척이 있었는데 그가 앞으로 나서며 증언하였지요. 우리 외삼촌 댁이 바로 이 목록에 있습니다. 3년 전 혼인 뒤에 갑자기 쓰러지셨고 재산이 모두 넘어갔습니다. 병이라 하여.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였지요. 증언이 이어지자 춘풍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입을 열어 변명하려 하였으나 말이 목구멍에서 뭉쳐나오지 않았지요. 아전이 춘풍의 아버지, 그러니까 군관 어른에게도 물음을 던졌습니다. 군관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지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장부에는 군관의 도장이 찍힌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실을 알고도 눈을 감았을 뿐 아니라 직접 가담한 흔적이었지요. 사내가 기운이 세야 한다며 웃던 그 입이 이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포졸이 앞으로 나서며 춘풍의 팔을 잡았지요. 춘풍이 몸을 비틀며 뿌리치려 하였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포승줄이 춘풍의 두 팔을 뒤로 꺾어 묶었지요. 그토록 거들먹거리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남을 내려다보기만 하던 고개가 처음으로 땅을 향하였습니다. 군간 어른도 함께 결박되었습니다. 아들의 악행을 알면서도 방조한 죄가 밝혀진 것이었지요. 아비와 아들이 나란히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가는 모습에 장터의 사람들이 일제히 한마디씩 내뱉었습니다. 그토록 남의 숨을 조이던 자가 제 팔이 묶이니 걷지도 못하는구나. 허허, 세상. 이칠한 것이 참으로 그러하였습니다. 남의 팔을 비틀던 자가 제 팔이 묶이니 걸음 한 발도 제대로 떼지 못하였지요. 이라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울음도 아닌 표정이었지요. 끝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춘풍과 군관이 끌려간 뒤 일화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친정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지요. 치맛자락이 흙먼지를 일으켰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문 앞을 막아서는 하인이 없었지요. 춘풍이 붙여놓았던 하인들은 주인이 끌려가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일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었지요. 김약방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과는 달랐지요. 해독약을 3번 전한 덕에 끊어질 듯하던 숨소리가 가느다랗게나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품에서 새로 준비한 해독약을 꺼내 아버지의 입술에 한 방울씩 흘려 넣었지요. 아버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김약방에 감긴 눈꺼풀이 미약하게 떨렸습니다. 대답은 하지 못하였으나 딸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그 떨림이 말해주고 있었지요. 일하는 방 안에 남아있던 향로의 찌꺼기를 모두 걷어내고 창호를 활짝 열어 바깥바람을 들였습니다. 방 안에 갇혀있던 무겁고 탁한 기운이 밀려나가고 가을볕과 함께 맑은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하였습니다. 이라는 아버지의 곁을 밤새 지켰습니다. 이불을 여미고 식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체온을 전하였지요. 새벽녘이 되자 김약방의 기침이 처음으로 한강 넘게 멎었습니다.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 김약방이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하였으나 곁에 앉아있는 딸의 얼굴을 알아보았지요. 입술이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라야 그 두 글자가 나오기까지 온 힘을 짜내야 하였지요. 이라는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줄줄 흘러내렸으나 입가에는 웃음이 번지고 있었지요. 울면서 웃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김약방은 미음 한 그릇을 받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라가 직접 쌀을 씻고 불을 떼어 끓인 미음이었지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는 것을 지켜보는 이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으나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필요가 없는 눈물이었지요. 닷새째 되는 날 김약방은 이라의 부축을 받아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햇살이 여인 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지요. 아비와 딸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의 감나무에 까치가 날아와 앉았고 바람이 불어 낙엽이 발밑으로 굴러왔지요. 말이 필요 없는 자리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아침이었지요. 김약방이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물결이 지나갔구나. 이라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지요. 혼인을 허락하던 밤 아버지가 약절구 앞에서 중얼거렸던 그 말이었습니다. 이 혼인은 바람이 아니다. 물결이다. 그 물결이 지나간 것이었지요. 두 사람 모두 빠지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춘풍이 끌려가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군간 집안의 대문에는 관아의 봉인이 붙었고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화려하던 기와 지붕 아래에 인기척이 사라지자 그 큰 집이 빈 껍데기처럼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월은 안채 옆 작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짐이라 해봐야 보따리 하나에 다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아버지가 쓰던 약재 칼 하나가 전부였지요. 자월은 그 칼을 천으로 감싸 보따리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이라가 찾아왔습니다. 자월의 방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지요. 자월이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보낸 시간이 스쳐 지나갔지요. 부엌 뒤편에서 처음 손목을 잡았던 날, 어둠 속에서 서재를 뒤지던 밤, 숨을 죽이고 담장을 넘던 새벽, 그리고 장터 한복판에서 나란히 섰던 그 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라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어디로 갈 작정입니까? 자월이 보따리 끈을 매며 대답하였습니다. 언니를 찾으러 갈 것입니다. 혼인 뒤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으니 살아계신지부터 확인해야지요. 이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월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지요. 이라의 싸움은 아버지를 살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자월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었습니다. 이라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자월에게 내밀었지요. 펼쳐보니 말린 약초 몇 가지와 환약, 열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 몸이 아프면 쓰십시오. 이 환약은 열을 내리고 체기를 풀어주는 것이니 하루에 한 알씩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자월이 보자기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약초의 무게가 가벼웠으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거웠지요. 자월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으나 눈물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같은 편이 같은 편을 도운 것일 뿐이지요. 자월이 빙긋 웃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처음 짓는 억지 없이 나온 웃음이었지요. 이제야 제 발로 걷습니다. 자월이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이라는 대문 앞에 서서 자월의 등을 바라보았지요. 자월의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는 고개를 숙이고 발소리를 죽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었고 발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 발로 걷는 사람의 걸음이었지요. 고갯길을 넘어 자월의 등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자월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나뭇잎이 길 위로 떨어졌지요. 이라는 자월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일화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쓸쓸하면서도 홀가분한 묘한 미소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고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왔지요. 김약방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독이 빠진 몸이 하루하루 살을 붙여갔고 어느 날 아침에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지요. 일화가 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십시오. 허허, 내 딸이 약을 지었는데 못 걸을 리가 있겠느냐. 김약방이 너스레를 떨며 웃었지요. 그 웃음이 일화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일화는 다시 약초를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산비탈로 올라 안개 속에서 풀잎의 이슬 냄새를 맡으며 뿌리를 찾았지요.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약초를 다루는 솜씨는 오히려 더 정교해져 있었지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일화는 약초만 보았습니다. 뿌리의 굵기, 인맥의 결, 향의 깊이만으로 약을 지었지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화는 약초를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 약을 가져왔는지, 왜 이 약을 권하는지, 그 뒤에 어떤 뜻이 숨어 있는지를 먼저 살피게 된 것이었지요. 약을 아는 것보다 독을 가려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일화가 약초를 사러 온 이웃집 안악에게 말하였지요. 그러니 좋은 약을 찾기 전에 먼저 나쁜 것을 걸러내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소문이 다시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꽃 같은 손의 의원이 아니라 독을 이긴 딸이라는 이름이었지요. 이웃 고을에서까지 일화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약을 지어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사연을 듣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나 일화는 사연을 묻는 이에게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하였지요. 저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눈을 감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일화가 산비탈에서 약초를 캐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와 풀잎 사이로 향을 흩뜨렸지요. 익숙한 약초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이 예전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졌지요. 일화는 잠시 손을 멈추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고 산 아래로는 마을의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바람이 일화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으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맑되 깊었고 고요하되 날카로운 눈이었지요. 세상의 어둠을 한번 들여다본 눈은 다시 순하게만 돌아갈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카로움은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날카로움이었지요. 일화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약초를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흙을 파고 뿌리를 잡고 조심스레 들어올렸지요. 그 손끝에는 20해의 경험과 한 해의 고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약초를 살리는 손독을 가려내는 눈. 그것이 이제 일화가 가진 전부였고 동시에 가장 강한 것이었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일화를 찾아온 낯선 사내가 있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사내가 약초 꾸러미를 내밀며 말하였지요.
이 약초를 좀 봐주시오. 아이가 열이 내리지 않아. 다려 먹이려 하는데 이것이 맞는 약인지 모르겠소. 이라가 약초를 받아들었습니다. 겉모양을 살피고 줄기를 꺾어 단면을 보고 코에 대어 냄새를 맡았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사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약초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여기에 감초를 더하여 독성을 누그러뜨리고 생강을 한쪽 넣어 기운을 돋우셔야 합니다. 일화가 제 보따리에서 감초와 생강을 꺼내 사내에게 건네었지요. 사내가 주머니를 뒤적이며 약값을 치르려 하자 일화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하셨으니 약값은 아이가 나은 뒤에 오셔서 아이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내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돌아갔지요. 일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김약방도 돈이 없는 이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지요. 그 마음이 딸에게 고스란히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장터를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저 아래로 마을이 내려다 보였지요. 저녁놀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지붕 위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일화는 그 풍경 앞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약초 향이 실려 있었지요. 그 향이 코끝을 스칠 때 일화는 생각하였습니다. 약은 살리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법이었습니다. 춘풍은 약을 독으로 바꾸어 사람을 눕혔고 일화는 독을 알아보아 사람을 살렸지요. 같은 약초에서 갈라진 두 길이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였지요. 그가 무엇을 주느냐보다 그 속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달콤한 말 속에 독이 숨어 있을 수 있고 거친 손 안에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지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지혜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가 남기는 것은 하나였지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숨기는 법입니다. 꽃이 아름답다고 손을 내밀기 전에 그 꽃이 향을 품고 있는지 독을 품고 있는지 먼저 살피는 눈을 가져야 하지요. 일화는 그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초를 아는 손으로 시작하여 사람을 보는 눈으로 끝난 것이었지요. 한 집안의 향은 사라졌고 한 사람의 눈은 다시는 속지 않는 눈으로 남았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사람을 해치는 것은 칼이 아니라 마음을 속이는 말이라 하였습니다. 춘풍은 칼을 들지 않았으나 사람이 스스로 독을 삼키게 만드는 수를 썼으니 그 독이야말로 가장 깊고 무서운 것이었지요. 허나 세상 이칠한 감출수록 드러나는 법. 약을 알던 손은 끝내 독을 가려냈고 참던 마음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